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 준비비로 딱 30만 원을 내던지며 며느리를 마치 하인처럼 부린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른이 그러시는 거니까, 원래 며느리 자리가 이런 거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참기만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멈춰야 할 때가 오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날은 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댁 부엌에서 행주를 빨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전날 밤 남편과 함께 짐을 싸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고속도로는 이미 명절 기성차들로 붐볐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고개만 한번 까딱이셨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코트를 걸고 앞치마를 묶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행주를 빨면서 명절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찬물에 불어 있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며 행주를 꼭 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 입구에 나타나셨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걸 제 앞 식탁 위에 툭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 30만 원. 명절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해. 봉투는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딱 30만 원. 그리고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또 쉽지 않겠다는 걸요. 시댁은 늘 숫자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얼마짜리 선물을 보냈느냐, 얼마를 버느냐, 어디 다니느냐, 명함에 뭐가 적혀 있느냐. 그게 그 집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형님 댁은 매년 300만 원이 넘는 한우 세트를 명절에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형님은 대기업 간부였고 형님 남편도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댁에 올 때면 거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음식이 더 풍성해지고 모두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동네 학원 강사였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보낼 선물 세트를 고르면서 가격표를 몇 번씩 확인하던 기억이 납니다. 10만 원짜리가 맞는지 15만 원짜리를 해야 할지. 그래도 저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이 오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밤새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어른들 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명절 3일 내내 부엌과 거실을 오갔고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손은 빠르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서 30만 원으로 장을 봤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가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명절용 생선, 나물 재료, 과일, 전 재료까지 담고 나니 이미 4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제 월급 통장에서 꺼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해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트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납작한 녹음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놔두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짐을 풀고 앞치마를 묶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요. 명절 당일 오후 형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형님은 고급 소재의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포장이 근사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뒤를 따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어머니 한우 300짜리로 보냈어요. 요즘은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죠. 다들 뭘 보내는지 몰라도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미소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어쩜 이렇게 늘 알아서 해줘. 그리고 잠깐 제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작은 애는 손이 빠르니까 됐지 뭐. 저는 부엌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 사이로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됐지 뭐. 된다. 됐다.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쓰이는지를 저는 그날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오래 일했고 애썼고 버텼는데 그 모든 것이 딱 5글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실.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국을 리필하고 수저를 교체하고 떨어진 반찬을 다시 채웠습니다. 밥을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다들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느닷없이 식탁에서 제 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원 강사면 월 200은 되니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안은 원래 다 전문직이야. 의사, 변호사 다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는데.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계속 웃어야 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제 월급 통장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 오늘 이 상이 차려졌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매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상이 차려졌을 때였습니다. 낮보다 더 풍성한 저녁 상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낮잠을 주무셨고 어머니는 형님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놀아주셨습니다. 남편은 형님 남편과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가 거의 끝날 무렵 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손에 현금을 쥐고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이건 내 수고비. 수고비.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비라는 말은 식당 아주머니에게 청소 도우미분께 일을 고용해서 시켰을 때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어머니 쪽으로 밀어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괜찮긴. 받아. 내가 돈을 벌어봤어야 얼마나 힘든 줄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봤어야. 저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전날에도 수업이 끝난 뒤 장을 봤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쌓아온 시간들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형님이 느긋하게 소파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은 좀 더 분발해야죠. 급이 안 맞잖아요. 그 단어가 또 한 번 날아왔습니다. 급이 안 맞는다. 우리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 등급을 매겨야 하는 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로 돌아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분발, 급, 수고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계셨고 형님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님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 오늘 아침 식사 준비, 또 설거지, 점심 준비, 또 설거지. 손이 부러터질 것 같았고 허리가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또 무슨 말이 나올까봐.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설거지 끝나면 송편도 좀 더 빚어라.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네, 항상 네였습니다. 물어보면 네, 시키면 네, 어떤 말을 들어도 네. 그 네라는 말이 저를 이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그 사슬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손주 하나가 제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이였습니다. 7살쯤 됐을까요? 작은 엄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이가 부엌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작은 엄마만 이래?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작은 엄마가 제일 젊으니까 그렇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납득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울어?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눈 아래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몰랐습니다. 수도 물소리 사이로 냄비 끓는 소리 사이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수도를 잠그고 등을 돌렸습니다. 물 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목소리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행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눈물도 닦고 그릇도 닦고 다시 앞치마를 고쳐 묶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는 아직 명절 분위기가 이어지는 집들이 있을 테고 어디서는
저처럼 지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힘들지? 저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그렇지 했습니다. 시댁이 원래 좀 그래 했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명절을, 며느리 노릇을 참는 걸.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래 제 안에 쌓여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몇 년치의 무게였을 겁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기댄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일어설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애 이번 제사 음식도 내가 맡아라. 내가 손이 빠르니까.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편도 안 되면서 유세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못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 구석에 놓여 있던 그것이었습니다. 당신 나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명절 내내 오가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급이 안 맞아. 돈도 못 벌면서 유세는. 우리 집 체면 깎지 마. 작은 집은 좀 더 분발해야죠. 소리들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다시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부터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내가 구조조정 당시 살려낸 거야. 4년 전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내가 직접 채권자들 만나고 자금 조달하고 인원 조정하고 그게 나 혼자 한 거야. 아버지는 당시 건강도 안 좋으셨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그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분 40%가 내 명의로 등록됐어. 그동안 그 배당금은 전부 부모님 생활비로 들어갔고 내가 요청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 나는 그냥 따랐던 거고. 남편은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달라지려고 해. 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 날 우리는 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미간이 찌푸려지셨습니다. 뭐야 음식은? 손 하나 안 담갔어? 형님도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예의도 없니? 제삿날에 음식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회사 배당 정산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제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지금까지 전부 부모님 생활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제 명의 계좌로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형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배당금으로 우리 쪽 대출도 갚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갑자기 바꿔요? 남편은 형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댁 대출 지난 3년간 제 배당금으로 갚아드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형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순간 남편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급이 안 맞아. 익숙한 목소리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어머니의 목소리, 형님의 목소리, 우리 집 체면 깎지 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하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았던 시간들이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밤새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족한 명절 준비비는 제 월급에서 채웠습니다. 그게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한 사람을 수고비 받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급이 맞고 안 맞고로 사람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명절에 시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전화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형님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안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선 작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또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 두 글자가 어머니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끓여드린 차를 두 손으로 받아 조용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되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눈을 더 오래 맞추셨습니다. 더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되기로. 하인이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고 싶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고 어른들이 섭섭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착한 며느리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틀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 될 때도 있지만 참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게 괜찮은 줄 아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웃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 말이 상처인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저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효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급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존중하는 것,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여기 있고 남편도 여기 있고 우리는 아직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봉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이 아닌 돈으로 마음을 대신하려 한 누군가를요. 혹은 수고비라는 말 한마디로 관계를 고용과 피고용으로 나누어 버린 누군가를요. 그때 여러분은 그 봉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다시 내려놓으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